자, 바로 시작해 봅시다. 문학책이랑 비문학책 한 방이 같이 갈 거거든. 그래서 좀 문학책도 옆에 이따가 좀 꺼내 주시면 된다. 자, 봅시다. 자, 1문단의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는 그냥 읽어볼 거야. 자,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소리로 재현하지 않는다면 베토벤의 명곡은 결코 우리 앞에 생생한 소리로서 존재할 수 없다. 자, 여기다가 밑줄 치세요. 여기다가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작곡가의 악보를 소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 중요한 거, 음악 해석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악보는 똑같아도 지휘자에 따라 어때요? 그 음악이 똑같이 연주되진 않겠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 작가들이 대본을 쓰잖아. 그러면 대본은 똑같아도 배우들끼리 어때요? 연기가 똑같아 달라? 다르지 않겠어요? 맞나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 보세요. 지휘자나 오케스트라가 작곡가의 악보를 소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 나름대로의 음악 해석이란 것이 이루어진대. 자, 그래서 지휘자는 자, 요거도 이제 네모 쳐. 자신의 음악적 관점을 리허설을 통해 전달하고 손동작, 표정, 몸짓 등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음악의 느낌을 단원들에게 전달해 훌륭한 연주를 이끌어낸대. 그래서 지휘자는 단지 박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음악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문단에서 우리가 꼭 캐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체크해야 되는 게 음악 해석이라는 거야. 음악 해석이라는 단어를 딱 체크해놔야 돼. 자, 2문단 가봅니다. 자, 2문단. 잠깐만. 자, 우리 일반인들에게 음악 해석이란 말은 낯설지도 모른다. 엄연히 작곡가가 남긴 악보가 있고 지휘자나 연주자는 악보에 써있는 대로 음악을 지휘하거나 연주를 하면 될 테이니 연주의 차이도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해보면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된다. 자, 여기 밑줄 쳐야 되더라. 자, 막상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해보면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간단한 문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간단한 문제는 뭘 의미하는 걸까? 요거야, 요거. 요 부분이야. 요 부분. 그냥 작곡가가 악보에 써있는 대로 음악을 지휘하거나 연주를 하면 되니까 연주의 차이가 어디 있냐,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근데 막상 연주를 해보면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간단하다는 건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막상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됐지? 자, 가령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볼래? 가령은 예를 들어야, 예를 들어. 그래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거야. 사례. 점점 느리게 연주하라는 뜻의 락타르단도라든지 점점 빠르게 연주하라는 뜻의 스트링젠도라는 기호가 나타났을 때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느려져야 하고 어떻게 빨라져야 할까? 자, 이제 밑줄입니다. 자, 작곡가가 아무리 악보를 정확하게 정교하게 그린다 해도 작곡가는 연주자들에게, 자, 여기 이제 체크. 자신이 의도한 음악을 정확하게 전달해낼 수 없대. 자, 여기까지 됐죠? 이것이 바로 악보의 불완전성이래.
악보의 불완전성이래. 그래서 이 불완전성이야말로 다양한 음악 해석을 가능하게 한대요. 그럼 우리가 이 문단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단어가 뭐지? 악보의 불완전성이야. 자, 1문단에서 뭐였지? 음악 해석. 오케이? 그리고 2문단 뭐라고요? 악보의 불완전성. 그리고 악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음악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게 이 서술자의 의도야. 알겠냐? 자, 이제 우리 3문단으로 가볼게요. 3문단. 자. 자, 봅시다. 3문단. 그럼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 지휘자의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연주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밑줄 쳐야 돼요. 자,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라는 게, 자, 요거 체크. 지휘자의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연주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자, 그리고 요렇게 묶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 묶은 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지휘자의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연주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얘기한 거야. 됐죠? 자, 읽어볼게요. 이제 1악장 도입뿐만 해도 지휘자마다 천차만별이다. 자, 밑줄 치자. 지휘자마다 천차만별이다. 자,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여는 따다다단 이 내음은 베토벤의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해서 운명의 동기라 부른대. 운명의 동기가 나타나는 제1악장 첫 페이지의 베토벤은 알레그로 콘브리오, 즉 빠르게 활기 있게 연주하라고 적어놨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정확한 템포를 지시하기 위해 2분음표를 메트로놈 108로 연주하라고 적어놓았대요. 그리고 1악장은 4분의 2박자의 곡이므로 2분음표의 템포는 곧 한마디마다 템포인 셈인데 한마디를 메트로놈 108의 속도로 연주한다는 것은 연주자들을 긴장시킬 만한 매우 빠른 템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토벤의 교향곡 5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에 따른 지휘자의 관점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서론을 제시했고, 본격적 얘기가 4문단, 5문단에서 이제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4, 5문단 이렇게 둘이 묶어보세요. 얘네 두 개 묶어보세요. 자, 3문단에서 서론을 깔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4, 5문단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정확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자, 밑줄 쳐야지. 정확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여기다가 숫자 1 쓰세요. 정확하게 베토벤이 원하는 템포 그대로 운명의 동기를 연주한대. 베토벤은 작곡가, 토스카니니는 연주자, 알겠니? 또는 지휘자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그대로, 악보 그대로야.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영화 배우야. 영화 배우면 대본 어때? 대본 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본 안 보고 하는 거야? 대본 그대로 하는 거야? 대본 그대로 하는 거야. 대본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 자, 그리고 운명의 동기를 반복적으로 구축하여 운명이 추적해오는 것 같은 뒷부분도 사정없이 몰아친다. 자, 밑줄. 그래서 그의 해석으로 베토벤 음악의 추진력은 더욱 돋보인다.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반면 반대로 음악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로 유명한 푸르트뱅글러. 자, 푸르트뱅글러에다 이제 숫자 2 써야겠죠? 그러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대본 그대로 보는 거야? 애드립 치는 거야? 애드립 치는 거야. 오케이? 뭐 너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이 있어요. 무한도전 예능. 되게 유명했거든? 그거는 진짜 무대본이래요. 아예 대본이 없대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럼 거기 멤버 대여섯 명이 뭐 하는 거야? 그거 촬영 내내? 진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어려운 예능이라 하더라고. 근데 모든 예능 프로그램이 다 대본이 없는 건 아니래,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자, 여기 써있는 토스는 대본 그대로 하는 사람이고, 푸르트라는 사람은, 그죠? 대본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한다는 소리야. 그 대본이 악보라고 생각하면 돼. 악보. 자, 이어서 갈게.
베토벤이 적어놓은 메트로놈 기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대. 자, 체크해야겠지. 작곡가가 써놓은 기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악보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푸르트뱅글러의 지휘로 재탄생한 운명의 노크 소리는 매우 느린 템포로 연주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음한음 힘있고 또렷하게 표현된 그 소리는 그 어느 노크 소리보다 가슴을 울리는 웅장함을 담고 있대요. 자, 이어서 잠깐 내려갑니다. 자, 여기 두 번째부터 볼게요. 두 번째 노크 소리의 여운이 끝나기 무섭게 시작되는 운명의 추적 부분에서도, 자, 밑줄입니다. 푸르트뱅글러는 이 작품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자, 그는 여기서 도입부의 느린 템포와는 전혀 다른 매우 빠른 템포로 음악을 이끌어가면서 웅장하게 표현된 운명의 동기와는 대조적으로 더욱 긴박감 넘치는 운명의 주적을 느끼게 한대. 자, 그리고 이제 밑줄쳐. 이처럼 푸르트뱅글러는 비록 제1악장 도입부에서 베토벤이 적어놓은 메트로놈 기호를 지키지는 않았대. 하지만 도입부에 나타난 두 번의 노크 소리를 느리고 웅장하게 연주한 후 뒷부분의 음악은 빠르고 긴박감 넘치게 이끌어감으로써 베토벤 음악이 지닌 웅장함과 역동성을 더욱 잘 부각시키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 푸르트뱅글러의 주관적 해석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밑줄. 악보에 충실하고자 했던 토스카니니와 끊어주세요. 자, 여기다가 1번. 악보 너머의 음악적 느낌, 이게 뭐야 얘들아? 주관적 해석이야. 자, 악보 너머의 음악적 느낌인 주관적 해석에 더 충실하고자 했던 푸르트뱅글러. 여기는 이제 숫자 2. 누가 옳은 것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다 체크했으면 6문단 가봅니다. 6문단. 자, 6문단 보세요. 자, 음악에선 틀린 음을 연주한 것 이외에 틀린 것이란 없다. 밑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별표.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름을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클래식 음악을 더욱 생동감 넘치는 현재의 음악으로 재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면 글쓴이는 주관적인 음악 해석을 배척하는 거야? 주관적인 음악 해석도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하다는 거야. 알겠니? 악보 그대로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그죠? 악보를 넘어서 주관적으로 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글쓰리는 어느 한 입장에 치우쳐 있지 않은 사람이야. 알겠죠? 그렇게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대로 구조화하기 좀 봐봅시다. 자, 여기 봐보세요. 자, 1문단부터 와봐 얘들아. 여기 1문단. 자, 악보를 소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휘자의 음악 해석. 자, 음악 해석의 밑줄. 2문단. 다양한 음악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악보의 불안정성 밑줄. 3문단. 지휘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연주될 수 있는 베토벤의 교향곡. 지휘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연주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야. 베토벤의 교향곡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다음, 자, 베토벤이 원하는 템포로 정확하게 연주하는 토스카니니가 중요한 거야. 자, 푸르트뱅글러의 주관적 해석과 음악 해석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의문. 푸르트뱅글러의 주관적 해석,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름을 허용하는 음악 해석이 갖고 있는 이렇게 해서 글이 끝납니다. 자, 제대로 질문하기 여기 봐보세요. 제대로 질문하기. 지휘자가
자신의 음악적 관점을 단원들에게 전달해서 연주를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음악 해석이라 그래요. 쓰세요. 음악 해석. 그다음 2번 작곡가가 자신이 의도한 음악을 정확하게 연주자에게 전달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은 악보의 불안정성입니다. 악보의 불완전성이에요. 자, 그다음 악보에 충실하고자 했던 인물이 누구야? 토스카니니. 그 다음에 음악의 느낌에 충실하고자 했던 사람 누구죠? 푸르트뱅글러. 푸르트뱅글러. 여기 써주면 돼. 자, 각각 토스카닌이랑 푸르트뱅글러 써주시면 돼요. 자, 다 했으면 1번 문제 봐보세요. 몇 번이냐? 4번이죠. 4번. 구체적 사례를 들어 여기서 화제 가운데 음악 해석, 다양한 음악 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자, 구체적 사례의 가장 대표적 문단이 몇 문단이야? 2문단이지. 2문단. 3문단도 돼. 3문단도 돼. 2문단도 되고. 자, 1번에 4번이야. 자, 2번. 음악 해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얘들아, 이 글의 글쓴이는 다양한 음악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어. 왜? 연주하는 사람은 작곡가의 의도를 100% 재현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2번에 3번 볼래? 작곡가가 악보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담았다면 음악 해석은 불필요하다 라고 이 글에 있어 없어? 없어. 응? 그지 않아 얘들아? 2문단 봐볼래? 자, 빨리 보세요. 집중해서 2문단 빨리 봐봐. 2문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 작곡가가 아무리 악보를 정교하게 그린다 해도 작곡가는 연주자들에게 자신이 의도한 음악을 정확하게 전달해낼 수 없대잖아. 이것이 바로 악보의 불안정성이고 이 불안정성 때문에 다양한 음악 해석이 가능하게 된대. 오케이? 근데 2번 문제의 3번을 봐봐. 작곡가가 악보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담았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음악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어. 맞아요? 근데 3번은 잘못 서술된 거죠. 자, 3번 문제. 자, 윗글을 바탕으로 반응으로 틀린 겁니다. 자, 보기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줄 밑줄 쳐. 베토벤 당시의 호른으로는 재연부에서 시장조로 낮아진 제2주제의 팡파르를 연주할 수 없었대. 얘들아, 칠판 좀 잠깐 봐보자. 베토벤이 활동했던 시기에서는 이때는 호른이라는 악기로 팡파르를 연주할 수 없었대. 됐지? 여기까지. 자, 이제 두 번째 읽어볼게. 그래서 베토벤은 자신의 교향곡 5번 1악장 재연부에서 밑줄 제2주제 팡파르를 호른과 음색이 가장 비슷한 바순이라는 악기로 연주하도록 했대. 자, 칠판 잠깐 봐봐. 그래서 호른으로 팡파르를 연주할 수 없으니까 호른 대신 뭐로 했다? 바순이라는 악기로 팡파르를 연주할 수밖에 없었대. 됐지? 여기까지 됐죠? 지금 이어갑니다. 자, 그러나 19세기 시간이 흘러서 19세기 때 자, 악기가 발전하면서 어떤 음이든 연주할 수 있는 호른이 널리 보급됐대요. 오케이? 우리 핸드폰도 어때요? 매년 발전하죠. 응? 나중에는 요 핸드폰도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응? 그지 않니? 그냥 안 들고 다닐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것도 무겁잖아. 안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그냥 뭐 손목시계나 뭐 이렇게 뭘 해가지고 딱 키면 이렇게 쫙 화면 나올 것 같아. 다들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몇십 년 후면. 그러니까 자, 시간이 흐르면서 이 호른이란 악기가 발전된 거야. 발전. 더 읽어볼게. 자, 그러자 어떤 지휘자들 밑줄. 자, 그 어떤 지휘자들 쌤은 A라고 할게. 자, A. 자, A라는 지휘자들은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 재연부에서 밑줄 팡파르를 이제 호른으로 연주해야 된다고 주장했대. 자, 다시 A라는 사람은 이제 바순으로 하지 말고 뭐로 하자? 호른으로 바꾸자라고 주장했던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하지만 어떤 지휘자들은 밑줄 얘를 B라고 합시다. 얘를 B라고 합시다.
자, B라고 합시다. 얘들은 밑줄 베토벤이 악보에 적어놓은 그대로 하자고 했대. 그러니까 베토벤이 작곡가가 적어놓은 그대로 아니야. 계속 바순으로 해야 되라고 했던 거야. 그럼 얘들아 칠판 봐봐. B는 베토벤이 작성한 바순 그대로 고집하고 있어. 그러면 B는 우리가 봤던 여러분들 아까 음악가 두 사람 누구예요? 연주자 두 사람? 토스카닌이랑 그다음 뭐였어? 푸르트 뱅글러였지, 맞지? 그러면 이 B는 악보 그대로 하자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토스야, 푸르트야. 푸르트. 악보. 얘는 자, 이씨. 야, 빨리 봐봐. 저기 제대로 구조화하기에서 4문단 보세요. 4문단. 베토벤이 원하는 템포로 정확하게 연주하는 토스카니니. 5문단 봐봐. 푸르트 뱅글러의 주관적 해석과 음악 해석의 옳고 그름. 오케이? 다시 옵니다. 자, 지금 B 인물들은 작곡가들은 베토벤이 악보에 써놓은 바순 그대로 하자고 했다니까. 악보 그대로 하자 얘는. 그럼 얘는 푸르트야, 토스야? 토스카닌이지. 악보 그대로라고요. 오케이? 보기에 지금 써 있잖아요. 어떤 지휘자들은 베토벤이 악보에 적어놓은 그대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지? 자, 그럼 A는 호른으로 바꾸자 그랬잖아. 얘들아, A는 호른으로 바꾸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사람은 푸르트지.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럼 1번 가보자. 베토벤은 당시 악기의 한계 때문에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했겠군. 맞지? 보기에 따르면 원래 베토벤이 활동했을 때 호른으로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바순으로 했잖아요. 맞니? 2번. 토스카니니는 베토벤이 악보에 적어놓은 그대로 바순으로 연주하는데 동조했겠군. 당연히 맞죠? 자, 3번. 자신의 음악 해석에 따라 호른이나 바순이의 악기로 연주하는 지휘자도 있을 수 있겠군. 이것도 맞겠죠. 그리고 4번 보세요. 호른으로 연주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지휘자들은 딱 끊으세요. 지휘자들은 옆에 딱 끊어. 악보에 충실한 음악 해석을 중요시했겠군. 자, 보자. 자, 호른으로 바꾸자. 칠판 보세요. 호른으로 바꾸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바순에서 호른으로 다시 바꾸자는 거야. 그럼 바꾸자고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토스에 가까워, 푸르트에 가까워? 푸르트에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4번 봐봐. 악보에 충실한 음악 해석이야? 다양한 음악 해석이야? 다양한 음악 해석이야. 알겠니? 4번 틀렸어. 그 다음에 5번. 윗글의 글쓴이는 글쓴이 바순과 호른 둘 중 뭘로 해도 그 지휘자의 연주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르다고 생각하겠죠. 맞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토스랑 그 다음에 이제 푸르트랑 잘 구분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오케이. 덮으시고 문학책 바로 펴주세요. 자, 문학을 좀 끊어서 할 거야. 끊어서. 워낙 기니까. (84페이지) 펴주면 됩니다. 84페이지. 자, 여기 오늘 얘들아 잘 들으세요. 문학. 이거는 직접적 고1 내신하고도 연관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잘 들어놔. 그래 나중에 너 되게 편해질 거야. 자, 일단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잘 들으세요. 84페이지 오른쪽에 작품 개관 보이지? 작품 개관도 꼼꼼히 볼 거야. 그리고 내려가면 1등급 노트 있죠? 요거 볼 겁니다. 요거 보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요거를 배운 다음에 잠깐 우리가 쉬는 시간 가지고 본문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자, 일단은 작품 개관을 먼저 봅시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갈래 있지, 얘들아. 갈래는 내신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해줄 거니까 여기서는 핵심만 좀 설명해 줄게. 자, 일단은 서정가사 밑줄.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는 가사라는 거야.
두 번째 양반 가사 밑줄. 아, 그럼 이 작품을 창작한 자의 신분이 뭐야? 신분? 양반이라는 거야. 그리고 정격 가사 밑줄. 자, 정격 가사라는 거는 정형성이 강하다라는 거야. 정형성. 형식성이 강하다는 거야. 형식성. 주제라든지 아니면 글자를 여러분들 쓸 때라든지 시를 쓸 때 형식성이 강하다는 거야. 원래 지배층들은 그래요. 오케이? 근데 서민들이 쓴 가사는 어떨까? 주제가 좀 이렇게 단조로울까? 그러니까 정해져 있을까? 자유로울까? 자유로워. 글자 수도 어때? 자유로워. 내 맘이야 그냥. 그러니까 서민이야. 알겠어요? 원래 양반들 지배층들은 형식성을 중요시해요. 형식. 알겠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우리가 정격 가사 정형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자, 요거 쓸 거야. 자, 조금 불편해도 위에다가 조그맣게 좀 써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얘들아 졸지 마요. 조선시대 때 시조가 있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여러분들 했던 게 시조야, 시조. 여러분들 테스트 때 문제 풀었던 것들 다 시조야. 시조 말고 가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사가 뭐냐? 가사. 이 가사라는 거는 이렇게 써보세요. 운문의 성격을 갖고기도 하고 산문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해. 운문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 산문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해요. 일단 쓰면 설명해 줄게. 자, 일반적으로 운문이란 거는 운율이 있는 글이라는 거니까 시야. 근데 일반 시야, 일반 현대 시야, 옛날 시야. 옛날 시, 고전 시야. 한마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각 시조들이에요. 그러면 가사라는 거는 옛날 시인 시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해갔죠? 더불어 산문이란 건 뭘까? 소설이거든? 그러면 현대 소설이겠어? 옛날 고전 소설이겠어? 지금 우리 고전 배우고 있으니까 고전 소설이야. 아, 그러면 시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설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야. 알겠니? 아니 그러면 시조면 시조만 쓰지 아니면 소설면 소설만 쓰지 왜 가사라는 게 나타났어요? 시조라는 건 너무 짧고 압축적이야. 그러니까 화자가 정서를 드러내기에 자세히 드러내기에 어때? 적합하지 않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시조보다 지금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들 책 뽑아보세요. 84, 85 길어요? 짧아요? 길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시조를 길게 풀어 쓴 게 뭐라고 얘들아? 가사라 그래. 이해가니? 자, 그래서 가사는 운문과 산문의 성격을 갖고 있고 나중에 여기 우리가 내신 들어갈 때 자세히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단 요 정도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성격에서는 충신 연주지사. 요거 별표 3개. 자, 작년에 각 고1 학교에서 충신 연주지사는 주관식으로도 냈어요. 충신 연주지사의 뜻을 서술하시오. 선원수령. 알겠니? 배점 어떨까? 배점 작을까? 클까? 무지하게 큽니다. 알겠죠? 자, 이거 일단 오늘 한번 들어놓아야지 나중에 너희들이 편해져. 반복할 거니까. 자, 봐봐. 쓰지 말고 그냥 봐봐. 일단은 작가는 남성이야. 혹여나 쓰실 분은 여기다 써도 됩니다. 혹여나 밑에다가 작가는 남성이야. 남성 작가야. 근데 작품에서 화자를 만들어. 근데 화자는 여성이야. 작가는 남자인데 여성 화자를 만든다고. 작품 내에서. 그리고 이 여성 화자가 누구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는 거야. 누구에 대한 정서? 임이야, 임. 보통 임은 임금인 경우가 많아. 100% 말고. 임금인 경우가 많아. 아니 그러면 쥐가 남자니까 화자도 남자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남자가 남자 임금한테 염두를 하는 건 좀 그치. 그죠? 그러니까 자, 남자가 여성 화자를 빌려서 임에 대한 마음을 어때? 드러내게 하는 게 충신연주지사라 그래. 알겠지?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더 애절하고 절절하게 보이려고. 알겠니? 자, 우리 시대는 남자 여자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서로 이제 좋아하고 사귀고 이별하고 할 때 남자는 남자만의 행동, 여자는 여자만의 행동 이런 게 없다. 맞잖아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 3번 차였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 대차게 한 번 차였고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 때는 조선 시대 때는 보통 떠나가는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보통 조선 시대 때 남자야. 다 남자야. 알겠지? 그럼 붙잡거나 슬퍼하는 게 보통 누구였을까? 여자야. 이 시대야. 지금 시대로 이걸 보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 알겠죠? 오케이? 고전은 이때 시대를 봐야지. 그래서 여성화자의 힘을 빌려서 남자 임금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게 한 거야. 알겠어? 자, 다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외워야 돼요. 이제 고1 때 충신 연주지사라 그래요. 내신에만 나와요. 알겠나요? 암기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형식은 대화체 빗줄. 대화체 빗줄. 2명의 등장인물이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다른 색깔로 빗줄. 3, 4 또는 4조. 이게 뭘까?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가 반복돼서 여러분들 읊는다고. 이게 시조 형식이야, 얘들아. 그래서 말했잖아. 가사는 시조의 형식을 갖고 있다고. 알겠지? 자, 그리고 사음보. 사음보. 호흡이 4번 끊긴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를 삼음보로 바꿔치면 안 됩니다. 삼음보는 고려가요예요. 알겠죠?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유치해도 이렇게 외우세요. 자, 이 작품의 여러분들 갈래는 뭐라고 했죠? 가사라 그랬지? 가사 음보. 알겠지? 이렇게 그냥 떠올려 버리면 돼. 대체 가사 몇 음보라고 가사 사음보라고 이렇게 외워. 그다음 주제는 임금을 그리는 정, 연군지정이라고 합니다. 밑줄 연군지정. 자, 그리고 특징별 배치입니다. 자, 두 여자의 대화인 대화체 형식으로서 화자의 내적 슬픔을 나타냈다. 자, 우리말의 구사가 잘 나타난데 한자어보다는요 우리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2번도 별표 대화 형식으로 된 최초의 가사 작품입니다. 대화 형식으로 된 최초의 가사 작품을 자 우리가 송미인곡이라 하죠. 자, 내려가면 1등급 노트를 좀 봐봅시다. 1등급 노트.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자, 봐봐. 시상 전개 방식이야. 자, 이거 봐봐. 여기 써있지만 그래도 여기 옆에 좀 써보자. 감려가 나올 거고 띄어쓰기에 을려가 나올 거야. 자, 감려랑 을려가 예를 들어 연애 상담을 해. 을려가 남친이랑 헤어졌어. 그래서 감려가 이제 상담을 해준다고. 그럼 보통 질문을 누가 하니? 응? 헤어진 지가 질문하겠냐? 아니면 상담해주는 감려가 하겠냐? 질문은? 감려가 주로 하겠지. 맞아? 그러면 을려가 감려한테 하소연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장구 쳐주는 거죠. 위로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자, 감려가 보통 을려에게 질문하고 을려가 감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하소연하는 거야. 알겠니? 하소연하는 거야. 하소연하는 거야. 그러면 중심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갑이야, 을이야? 중심 이야기는 이별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면 중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을이 하는 거야, 갑이 하는 거야? 을이 하는 거지. 그걸 유도하는 건 누구야? 유도하는 건 뭐야? 갑이야. 알겠죠? 이해가나? 너희들 이제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20살 넘어가면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겪을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남녀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연애들을 많이 하거든. 오케이? 나도 첫 연애가 20살이었고 너희들은 좀 빨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게 20살 이후부터야. 알겠지? 그때부터 상담도 해주고 니들이 상담도 받고 할 거란 말이야.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 감려는 을려의 하소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보자 이제. 자, 그래서 우리 감려를 무슨 인물이란데? 이거 외워야 돼. 무슨 인물? 보조. 그냥 외우지 말고 얘가 유도하는 거잖아. 헤어졌어? 이렇게 유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굴에 티 안 나는 사람이 있고 티 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티 안 나는 사람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왜 그러는지. 그래서 보조 인물이 감려고 하소연하는 중심 인물은 을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해요. 자, 감려는 내가 파란색으로 합니다.
감녀 동그라미. 자, 백옥경을 떠나고 있는 이유를 물어봤대.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을려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백옥경이 어딘데요? 한양의 궁궐이에요. 한양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이죠.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되면서 가장 먼저 지어졌던 궁궐이 어딜까? 경. 김도야, 경. 그래, 경복궁. 그지? 경복궁이야, 경복궁. 아, 그러면 저 감녀는 경복궁에서 쫓겨났네. 그래서 떠나고 있는 을려 있지. 감녀가 쫓겨난 게 아니고 을려가 쫓겨난 거야. 을려가 쫓겨났고 감녀가 이제 그녀를 보면서 물어본 거야. 너 어디가?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그랬더니 을려의 답변. 나 임과 헤어졌어. 임한테 차였어. 근데 그거는 뭐야? 조물주의 탓 같아. 뭔 소리야?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그냥 운명적으로 어때?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신의 탓이야. 신의 뜻이야.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쓰세요.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운명론적 세계관이에요. 또는 사고관.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사고관 이런 걸 알 수 있다.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신의 뜻이다. 그랬더니 감녀가 뭐라고 하냐? 위로합니다. 응?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마음 아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줘요. 자, 이렇게 물꼬를 텄어요. 그랬더니 이제 을려가 본격적으로 뭐 시작해요? 하소연을 막 폭발적으로 시작해요. 그때가 이제 길어 얘들아. 얘기가. 알겠지? 그래서 미친 듯한 을려의 하소연이 시작됩니다. 됐지? 만약에 감녀가 위로 안 해주고 그래? 아이고 마음 아프겠다. 야 딴 사람 만나 하고 슝 가버렸어. 그러면 어쨌든 이 작품 끝나버렸겠지? 근데 얘가 이제 어때?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유도해 준 거야. 그랬더니 자, 임에 대한 충성심과 임의 소식에 대한 궁금증, 자, 홀로 지내는 독수공방의 외로움, 자,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정, 이런 것들을 말한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감녀가 또 위로해 줍니다. 자, 을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플러스 이것도 써주세요. 조언. 위로해 주면서 조언도 해요. 조언.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봐봐요. 대화 형식으로 돼 있죠? 대화 형식. 자, 다 체크했으면 내려갔어요. 자, 여기 밑에부터 볼게요, 얘들아. 요 화자의 성격 먼저 본 다음에 위로 올라갈게요. 자, 봐봐. 감녀. 보조적 위치다. 밑줄 쳐요. 보조 위치다. 그러면 뭐냐? 보조 위치가. 요 별표. 을려의 하소연을 유도한다. 자, 됐죠? 자, 작품의 전개와 종교를 위한 기능적 역할이다. 기능적 역할이다. 여러분들 기능적 역할이란 건 뭔 줄 알아? 도구라고, 도구. 도구적 역할을 한다고. 을려가 말을 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적 역할이라는 거야. 됐지? 자, 이제 을려보자.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하자. 이상하죠. 중심하자. 그리고 하소연을 하죠. 그리고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중심 역할이에요. 됐습니까? 이 둘의 차이점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 이거 하고 한번 끊고 가자. 자, 여기 별표 3개 치세요. 송미인곡이 만약에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왔어. 그러면 이 작품 관련해서 한 문제만 나오겠니? 아니지. 국어 문제 그렇잖아. 작품 하나 주고 옆에 4-5문제, 길게는 5-6문제가 나오잖아. 그때 무조건 한 문제에 들어가는 게 이거야.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 얘들아. 자,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자, 이따가 보겠지만 화자가 뭐라는 줄 알아? 을려 화자가 뭐라 했는 줄 알아? 차라리 임을 실물로 못 보면 차라리 뭐 하겠다? 죽어버리겠다. 죽어서 뭐가 되겠다? 나걸이 될 거야 라고 해. 그러면 이제 밑에 쓰세요. 나걸 밑에다가. 화자가
자처. 자처가 뭐야? 스스로 되겠다고 한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들 화자는 을려야 감려야? 중심 역할을 하는 누구야? 을려 화자다잉. 당연히. 나는 차라리 죽어서 떨어지고 있는 달이 될 거야. 떨어지고 달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떨어지잖아, 맞죠? 될 거야.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 멀리서 잠깐 동안 임을 바라보다 사라지는 달이며, 이게 낙월의 뜻이야.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는 화자의 절망감을 내포하고 있다. 내포한다는 건 뭐지? 표면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 안에 숨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얘들아 봐봐. 요거는 당연히 중요. 아, 중요라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기본 쓰세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그리고 자, 요거 있지. 요거는 심화야. 심화야. 100점이란 점수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국어. 엄청 어려워요. 보통이 아니에요. 100점 맞을 수 있는 이 점수는. 알겠지? 이런 것까지 냈을 경우 어려워지는 거야. 됐니? 낙월이라는 것 자체로 이거를 어때? 직관적으로 도출할 수는 없으니까 낙월은 이 정도나 이 정도는 바로바로 알 수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자 밑에 요거 소극적 애정관. 이게 빈출이야. 빈출. 빈출이 뭐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라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문구. 이 문구가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선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다시 멀리서 잠깐 동안 임을 바라보다 사라지는 달이란 거는 그냥 낙월의 뜻이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빈출은 좀 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 애정관을 말한다. 그리고 심화는 숨은 뜻이니까 이거는 좀 어려울 때 나오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자 구준비. 자, 해봐. 자, 이렇게 쓸게. 감녀의 조언이야. 감녀의 조언이야. 작품에서 뭐라 그럴까? 야, 을려야, 무슨 낙월이야. 낙월 되지 말고 뭐가 돼? 비나 되렴 하는 거야. 비나 되렴. 비. 자, 볼까요? 자, 일단 구준비의 기본. 오랫동안 내리며 임의 옷을 적실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는 비례. 자, 이거 일단 기본이죠. 이게 구준비의 뜻이야. 그 다음에 자, 빈출. 적극적 애정관, 지속적 직접적. 자, 이게 빈출이에요.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 만약에 낙월이 아니고 비가 되면 임한테 비를 내려서 임의 막 몸속에 이렇게 물이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끈적끈적하게. 맞지? 자, 그래서 적극적이라는 거고. 자, 그다음 임을 그리워하는 애타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내포하고 있다. 자, 이게 심화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낙월과 구준비 이 시어의 의미 차이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얘들아 심화는 천천히 하면 돼요. 나중에 다시 배울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빈출에 해당하는 걸 외워놓으면 돼요. 어렵지 않지? 자, 낙월은 잠깐 비쳤다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무슨 애정관이다? 소극적. 그리고 구준비는 비가 계속 내리면 임의 몸속에 스며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소극적이야, 여러분들 적극적이야? 적극적. 오케이? 이거 정도는 외워놓으세요, 지금.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작품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잠깐만 10분 쉬었다가 시작합시다.